저는 지금 인류가 엄청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거를 새로운 존재인 로봇과 AI한테 넘겨주는 과정에 있다. 로봇 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형체가 바뀌었고 네, 전기화됐죠. 되게 소형화됐고 관절 같은 게 되게 좀 네, 네. 자유로워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원엑스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예, 그런 회사들 보면은 되게 투박함이 없고 되게 무슨 애플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얄쌍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고 투자를 또 시드로 네. 꽤 많이 모집을 했는데 네, 210억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표 펀드 매니저시고 펀드도 이제 출자자들 돈이 있고 근데 스타트업으로서도 투자를 또 많이 받았다 보니까 퓨처 플레이가 이분들은 이제 중인님을 신뢰를 하셨는데 뭐 아웃스탠딩 같은 곳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저는 굉장히 솔직해지고 싶고 그리고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수병에서 돌아와가지고 퓨처플레이에 어떤 기여를 했냐를 돌아보면 사실은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태형님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그 1월 달에 미국에서 보고 처음 아니에요? 1월 달에 보고 처음이죠. 그때 이호하우스에서 제가 많은 분들 모아주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아프시기 전에 술도 많이 먹었는데 미국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태형님이 한국에 잘 안 오시니까 그렇죠. 미국 사업 키우고 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쨌든 나이 먹어서 미국 갔으니까 빨리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겠다 그런 게 엄청 근데 기분이 묘한 게 음. 제가 일종의 유튜브 데뷔 같은 걸 한 게 태용님이 옛날 옛적에 그 컴업 처음 할 때 컴업. 저 인터뷰하러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잖아요. 음.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1대1로 뭔가 비디오 찍는 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투자사를 창업을 하셨다가 최근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누구랑 나누면 좋을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창업가는 속마음이 있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저는 태용님하고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그 2호 비디오를 찍을 때부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처음 봤을 때가 2018년이었어요. 맞아요. 네. 타임라인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류중이가 있고 암에 걸리셨을 때가 2022년. 22년. 네. 또 창업을 2024년 여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죠. 네. 처음 뵀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다시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게 진짜 대본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저는 태용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를 잘 몰랐고 저보다도 이렇게 저의 그 연대기식의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었나? 2018년에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업계에 들어온 게 2013년 정도? 무렵이니까 한 5년차 정도 된 벤처 캐피탈리스트였고 그때는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이래요. 한 5년 정도는 투자를 열심히 하고 회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흥이 나는 거죠. 나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고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제가 되게 좋은 회사를 많이 발굴해서 투자를 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서 2015년, 18년 이때가 저는 한국 스타트업의 되게 황금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았고 또 좋은 투자의 기회들이 많았고 팝으로 치면 이제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사람들 막 네. 위아더 월드 부르던 아, 예, 예. 진짜 어벤져스가 나오고 뭐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좋은 회사들을 많이 투자했고 그때는 저는 되게 자신감도 차 있고 또 좋은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딥테크 투자를 저희가 처음 했잖아요. 막 이제 딥테크에 대한 관심이 불러 일으켜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만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벤처 캐피탈 5년 차면은 펀드가 한 그래도 7, 8년 한다고 치면은 이제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갔을 때였고 그때 마침 한국 스타트업이 되게 전성기였고 이게 약간 저물어 갈 때쯤에 또 아프셨어요. 이게 뭐 병이 걸린 이유랑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2015년, 2018년 뭐 그때 무렵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좋다고 봤던 것도 약간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적표를 받기 전에 이 시험을 보고 내가 되게 잘 봤을 거야 뭐 이랬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침체기, 쇠퇴기라기보다는 성숙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돌이켜 보니까 우리 펀더멘털이 없었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저는 특례 상장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IPO를 한 SOS랩이라든가 이노스페이스를 보면 저는 아직도 이 회사의 포텐셜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때 2018년에 저는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전체 자본시장의 크기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체력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시야가 넓어지면서 더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됐다에 가깝지, 저는 한국 스타트업 업계는 지금도 굉장히 포텐셜이 좋다, 아직도 해볼 만한 게 많다라고 믿고는 있어요. 포텐셜이 좋은 이유는 사실 다 사람 때문인 그렇죠. 거고, 근데 전반적인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흘러가는 것들, 국제 정세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밖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렸을 시기를 생각해 보면 퓨처플레이는 굉장히 확대지향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이런 투자업만 가지고 제이커브 그리는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장을 한 VC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근데 상장된 VC들의 이제 평가를 보면 결국 이 회사가 좋은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그 AUM을 늘려서 운영 수수료를 잘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의 가치가 더 많이 평가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VC로서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재를 잘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을 잘 키워내는 거고, 그럼 이런 역량을 갖고 교육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좀 더 컴퍼니 빌딩을 강하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회사가 여러 시도를 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절감을 했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그게 발병의 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림프종 판정을 받았을 때가 저희 임원진이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핵심에 집중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막 내렸었을 때 제가 발병을 했어요.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인생으로 놓고 보면 되게 필연적인 걸 수도 있겠다. 저도 이거를 막 갖다 붙이고 싶진 않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기 한 6개월 전쯤 저랑 술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술을 먹어가지고 그럴 아픈 게 수- 아닐까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술 드시고 평소에 하던 이야기랑 되게 다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되게 너무 이것저것 버리지 말고 사람들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때 개인적으로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직접 뭔가를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하루는 아니었고 되게 한 두세 번 되게 그러셔가지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 보다 하시다가 이렇게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럼 뭔가 이렇게 내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태용님하고 해서 저는 되게 행복한데, 제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던 거를 태용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던 시대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대표들이 내가 만든 회사지만 내 회사를 내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는, 그 대표라는 그 직위가 주는 무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났을 때 회사가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있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도 있었던 거죠. 류중희가 퓨처플레이 대표로서, 창업자로서 퓨처플레이를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건데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걸 영원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꾸려가야 되나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어떤 그 산업계가 굉장히 순교자적인 CEO 혹은 영웅적인 CEO를 바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걸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런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제가 회사를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경험이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 스노플레이크의 두 공동 창업자분, 네네. 이제 베누아랑 띠에리라는 두 분하고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막 모더레이터하고 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자인데 CEO를 외부에서 회사 성장 단계에 맞게끔 3번이나 그 채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성장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창업자들이 CEO를 하지 않고 창업자로서 계속 남아서 CEO를 계속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한국에서 되게 낯설고 없는 문화다. 남한테 맡기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마냥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분을 모셔올 때도 이제 내가 창업자면 이제 항상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기여를 되게 과대평가하기가 쉽고 맞죠. 이 배팅을 해주기가 어려운데 뭐 잘 하시는 분이 나보다 주식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수많은 CEO들을 보면서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CEO를 계속 해야 돼에 집착을 하다가 망하는 훌륭한 회사들을 되게 많이 봤다. 그리고 항상 파이의 크기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몇 퍼센트를 갖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은 이제 회사가 망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2018년 그때부터 종종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50세가 되면 은퇴할 거다. 퓨처플레이는 미래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때는 제가 40대였기 때문에 50대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50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예, 지금도 뭐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회사든 그 회사는 항상 그 시기에 걸맞는 CEO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2022년 그때 발병을 했을 때 저를 짓누르던 생각은 유중이가 퓨처플레이에 걸맞는 CEO인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퓨처플레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투자, 그 다음에 좋은 엑셀러레이팅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우리는 더 많은 펀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펀드를 가지고 더 좋은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엑셀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 올라옥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엑시트를 한 지가 그 무렵에 이미 7년 8년 지났던 때였고 이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나? 특히 이제 펀드를 되게 잘 만들고 LP들한테 신뢰를 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지금 현재 대표를 하고 계신 권호영 대표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계셨고 또 이용규 CFO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뭐 공대도 나오고 했지만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직감으로 그냥 질러대는 사람이라서 그걸 굉장히 하방을 잘 막아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못 가진 거라서 근데 미래의 퓨처플레이는 이런 분들이 이끌고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강제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엄청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표 펀드 매니저시고 그리고 펀드도 이제 출자자들 돈이 있고 근데 스타트업으로서도 투자를 또 많이 받았다 보니까 퓨처플레이가 맞아요. 이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중인님을 신뢰를 하셨는데 이제 권호영 대표님이 이제 단독 대표가 네. 되시기까지 권호영이라는 분을 LP 분들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신뢰를 얻게끔 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웃스탠딩 같은 곳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회사도 비즈니스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양적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이렇게 막 늘다가 400억 정도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200억 언저리 이렇게 우리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해서 집중을 하자 뭐 이런 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고민과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용들을 오픈하기로 결정한 시일 이전에 취재를 해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닌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LP분들이나 특히 주주분들하고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주주분들이나 LP분들이 당연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제 그만두느냐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솔직해지고 싶고 그리고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투병에서 돌아와가지고 퓨처플레이에 어떤 기여를 했냐를 돌아보면 사실은 기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미 뭐 펀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권호영 대표가 저보다 훨씬 더 발군의 능력을 보이고 있었고 퓨처플레이가 AUM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사실은 지난 2년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저는 기여한 게 거의 0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권호영 대표님이 주도를 하셔서 저희의 투자팀하고 같이 만들어내신 거고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기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사실 있었고요. 투자도 되게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퓨처플레이가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퓨처플레이 시스템, 퓨처플레이 문화가 만든 저희 투자팀의 역량이 지난 한 2년간의 훌륭한 투자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따로 뭐 되게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아니었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냐? 그럼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 회사 어떻게 했느냐라고 올렸던 것들이 대부분 투자 결정이 안 된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제 역량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중이라는 개인의 역량을 퓨처플레이라는 시스템이 저는 이제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 권호영 대표나 이용규 CFO도 제가 개인기로 뽑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알던 뭐 친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저희가 완전히 공채로 정말 SNS에 공지를 낸 걸 보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셔서 굉장히 저희 딴에는 여러 면접을 보고 통과하신 두 분이었거든요. 공채 1기 두 분인 거죠.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경영자가 되신 거예요. 유중이의 능력을 능가할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회사고 지난 2년간은 그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를 증명한 결과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담하게 주주분들이나 LP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나왔던 뭐 펀드들, LP들이 뭐 부정적인 얘기나 반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어떤 LP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당연히 죄송스럽고 끝까지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펀드는 만들어지고 계속 제가 인볼브가 되면 저는 영원히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좀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이 되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프로세스를 밟아오신 네.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왜냐면은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설득의 과정이었을지 동의는 해주셨지만 또 속은 약간 이렇게 안 좋으신 그러실 분들도, 수 있죠. 예, 네. 계실 것 같고 그냥 기사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퓨처 플레이한테 투자 받으면 그냥 그만하고 싶으면 다 그만해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상징이 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투자 리턴을 많이 돌려드리고 그러려면은 일에 정말로 몰입을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더 괜찮은 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소통 잘 하면 되는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퓨처 플레이에 있는 게 퓨처 플레이에 득이 되느냐 혹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제가 새로 만드는 리얼 월드에는 퓨처 플레이 지분이 있거든요. 그 지분을 제가 키우는 것이 더 큰 기여냐에 있어서 저는 퓨처 플레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가 퓨처 플레이에서 투자자로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더 큰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려운 액션을 하나 더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퓨처 플레이에서 리얼 월드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퓨처 플레이가 리얼월드 지분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퓨처 플레이는 리얼월드의 코파운더예요. 저희가 컴퍼니 빌딩을 하는 회사고 그래서 코파운더로서 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서는 좀 자유로운 그런 주주가 되셨죠. 뭐 리얼월드 이야기 딱 하기 전에 어쨌든 투병 중이실 때 병문안까지는 아니고 같이 그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네. 종종 갔었잖아요. 문안 인사 드리는 주로 밤에 만나다가 네. 아침에 만나는 걸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게 막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니다 였지만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에 되게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거의 약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셨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마주하고 꽤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좀 깨달은 거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네, 영향을 당연히 미쳤죠. 저는 뭐 아까 이제 퓨처 플레이의 뭐 CEO 교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회사가 미래에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회사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뭐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경험을 했죠. 그랬을 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뭘 하고 살아야 내가 행복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고 뭐 선동 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파이어 스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제 불을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 방어범이거든요. 저는 파이어 스타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 더 프로디지라는 그 밴드가 만든 그 파이어 스타터라는 곡이 있는데 되게 제 좋아하는 곡이고. 그래서 저는 파이어 스타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뭐 이제 50살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파이어 스타팅 할 수 있는 분야에 진짜 크게 불을 지르는 게 내 행복감이 극대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전에도 술 먹으면서 내가 내 오리지널한 걸 더 하고 싶고 직접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투자자로서 있으면서 제일 좀 채워지지 않았던 거는 대표님들을 존중하고 도와드리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근데 결국 결정은 이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되다 보면은 저도 이 결정을 같이 하고 싶다거나 내가 이분이 돼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약간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분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할까, 이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했을 때 저는 퓨처플레이의 방식대로 이걸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컴퍼니 빌딩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성과가 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일 퓨처플레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퓨처플레이가 안 하던 분야를 좀 새롭게 도전하려고 컴퍼니 빌딩이라는 방법을 썼던 거죠. 근데 그건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AI 분야에 그때 저희의 이제 문제 의식은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가 왜 한국에 없냐, 정말 그 빅테크의 씨앗이 될 만한 회사가 왜 한국에 없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회사를 우리가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죠. 제가 뭐 CEO가 돼서 새롭게 스타트업을 창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 리얼월드를 시작할 때 문제 의식은 뭐였는지, 이게 AI와 로봇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회사인데, 뭐 AI는 요즘 다 얘기하는 거고, 파운데이션 모델 하면 이제 각자 자리에서 다 먹을 애들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로봇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제조업 국가인데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를 어딜 가든 박람회를 가든 한국 로봇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많이 없죠. 요즘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AI는 이제 다 남의 나라 거 위에서 굴러가는 것 같고, 끝난 게임이라고 많이 생각했죠.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기회를 보고 시작을 하신 건지. 제가 그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꼭지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아니 진짜로 제가 본질적인 꼭지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못 견디는 지점은 한국의 엔지니어가 뭔가 폄하당하고 있을 때, 모욕당하고 있을 때, 능히 벌어야 될 돈을 못 벌 때, 저는 그때 되게 이렇게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진짜 AI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기여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저랑 리얼월드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CPO이신 유영규님, 제 그 서울과학고 동기거든요. 이 서울과학고 동문들끼리 컨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울과학고 컨퍼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과학고 동문이나 동문 가족들만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 제 1회 서울과학콘에 제가 이제 갔는데 AI 세션이 있었거든요. 서울과학고 동기 선후배분들이 너무 AI의 중요한 위치에 다 계시더라고요. 탑티어 대학의 교수님으로 다 포진해 계시고,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다 중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지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결론이 우리는 GPU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망할 거야.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네이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학교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동문들끼리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저기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좀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일단 교수님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알게 됐죠. 진짜 GPU 한 장 구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시고, 문익점처럼 해외의 빅테크에 정말 제자들을 인턴으로 파견해서 거기에 있는 GPU전을 써서 겨우 연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바꾸는데 기여해야겠다. 이건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남은 인생을 걸만한 문제다,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GPU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도 제가 알기로는 LLM을 파운데이션으로 구운 세계 한 그래도 5번째 안에 드는 회사로 알고 있고, 돈도 많은데 얼마나 GPU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외부에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GPU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메타 같은 데랑 비교해 보면, 메타는 그 페어라는 되게 유명한 AI 연구소를 갖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은 거의 GPU를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위 말하는 산업 협력을 하겠다, 뭐 학계를 지원하겠다 했을 때 뭐 데이터를 주시는 것도 좋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을 지원하는 거, 특히 이런 연구용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뭐 네이버나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내부적인 어떤 재무적인 목표가 있으실 거고 GPU 자원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린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민간도 뭐 정부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원 못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GPU랑 그 공대생들이 억압 받는 거랑 뭐 억압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는 거죠. 받는다. 네네. 네,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그런 거랑 리얼월드랑 이제 뭐 로봇 이거랑은 이제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네이버나 카카오가 교수님들한테 원하는 만큼 GPU를 지원해주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GPU를 지원해서 교수님이 연구를 한 게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네이버가 이 문제만 풀리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라는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GPU가 아니라 뭐라도 지원해 드리겠죠. 근데 그게 연결고리가 되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세계국급으로 잘 만드는 게 목표인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그 회사가 펀딩을 받건 지원을 받건 그 회사는 GPU를 사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런 연구진들을 지원해주는 회로가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좀 승부를 봐볼 만한 여러 분야들을 검토를 하셨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결과 이 현재 로봇과 관련된 아이템을 골랐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어떤 사고 과정과 흐름이 조금 궁금해요. 이제 이걸 같이 해보기로 한 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는 코파운더급의 분들을 모아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AI의 본질이 뭐냐? AI의 본질이 컴퓨팅이냐? 저희는 AI의 본질이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AI의 본질은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LLM에 있어서 왜 소국권 국가들이 앞서 나갔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의 근간이 언어잖아요. 근데 언어를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에 대한 연구도 훨씬 더 동아시아에 비해서 깊이가 있었고 데이터만 해도 웹에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다뤄왔던 데이터를 다루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결과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한국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혹은 같이 한국과 연합군을 꾸릴 수 있는 근처의 동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일본이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원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국가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특화된 나라예요. 그럼 이 만드는 걸 잘 만들기 위한 데이터 혹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데이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액션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로봇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바디먼트,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 공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리얼 월드의 데이터를 갖고 리얼 월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는 게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키겠다 이런 시도들은 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카메라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네. 어떤 뭐 그런 장인 또는 어떤 잘하는 사람의 어떤 접시 닦기를 흉내낸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요리하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그걸 이제 막 로봇팔이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이고 기존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기존의 로봇을 잘 동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AI 방법론들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리포스먼트 러닝도 있었고 뭐 이미테이션 러닝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동작을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그 동작을 점점 더 잘하게 된다. 그걸 시뮬레이터에서 실험할 수도 있고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동작시키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의 휴머노이드들이 뭐 백플립을 한다던가 뭐 러닝을 한다던가 뭐 발로 빵 차도 뭐 자세를 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훌륭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추론을 할 수 있냐? 그럼 예를 들면 이 지금 앞에 지구본이 있는데 한국을 가리켜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운동신경이 강한 로봇들이 한국을 딱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냐? 마침 제 앞에 한국이 있어요. 네, 한국을 딱 이렇게 가리킬 수 있냐? 네, 못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추론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북아메리카, 미국이면 이 정반대편에 한국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돌리면 한국이 나올 거야? 한국이 나오면 정확하게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서 딱 가리키면 돼. 까지가 나와야 지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손해가 맡고 있는 이 운동신경. 이걸 시스템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갖고 논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이제 시스템 2라고 보통 많이 해요. 인간으로 치면 대뇌피질이 맡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시스템 1뿐만 아니라 시스템 2까지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미국의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들이 다 이 시스템 2에 방점을 두고 기존의 시스템 1을 잘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지가 한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부각됐냐면 사실은 LLM 때문이에요. LLM이 이 시스템 2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추론, 장기적인 플래닝을 로봇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배운 것들을 빨리 가지고 와서 이 로봇의 시스템 2를 만들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동작을 잘하는 시스템 1하고 잘 붙이면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 말이나 작년 말 정도부터 이렇게 엔비디아 필두로 이제 피지컬 AI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이루어지기 한 수개월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걸로 저희도 먼저 준비했죠. 네. 왜 한국이 잘할 수 있는가? 그 플러스 이번에 이제 일본 회사들하고 이제 다양한 투자사들과 그리고 뭐 퓨처플레이와 이렇게 여러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크게 사고 한번 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겠다.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구조를 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AI가 나오는 데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LLM이나 이미지나 비디오 관련된 것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미국이건 중국이건 인터넷 데이터를 임계점 이상만 갖고 오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로봇이 실제로 활동해야 될 그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그 데이터를 얻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야 되고 계약을 맺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그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회사가 좀 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아이러니한 게도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냐? 당연히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끝판왕을 전 세계에서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 딱 2개 나라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의 이런 피지컬 인텔리전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과 일본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투자를 또 시드로 꽤 많이 모집을 했는데 210억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돈을 어떻게 잘 받을까를 먼저 고민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어떤 팀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저희가 약속한 거를 구현할 수 없으면 이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연구진을 어떻게 모을까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진을 백업해서 실제로 상용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네오팀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투자자, 지원군을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3단계로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을 한 30분 넘게 만나 뵀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이 로보틱스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세계적인 학회들을 누가 논문을 가장 많이 냈는가를 집계를 해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3위고요. 대학별로 통계를 내도 카이스트가 3등이에요. 1등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서 스킬드 AI라는 저희랑 비슷한 회사가 나왔고 2등이 UC 버클리거든요. 거기서 또 저희랑 비슷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나왔죠. 그러면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교수님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GPU 자원도 부족하고 로봇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도 연구 성과를 냈다면 이분들과 똘똘 뭉치면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어요. 총 6분의 로보틱스와 이런 라지 모델을 만들어 본 인텔리전스 쪽에 탁월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을 엮었고 이 교수님들 랩에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풀타임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하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연구진들이 만든 모델을 그대로 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AI와 로보틱스 강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았으니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러 다닌 거고 어차피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퓨처플레이에 있으면서 왜 이런 이니셔티브를 준비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또 이런 큰 그림에 베팅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 저희가 또 알리면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들하고 이제 교감을 좀 했고, 그래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김웅석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호응을 보내주셨고, 글로벌 브레인은 이제 일본의 유리모토상 대표님이시죠. 포함해서 이제 한국팀 분들까지 다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이 세 개의 VC가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VC들이 이런 대기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기업들의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좋은 아군을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 창업자들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산을 오를지 네, 딱 이제 찍어놓고 지금 이제 베이스 캠프 단계일 것 같은데 네. 이제 1부 능선, 2부 능선. 야, 이걸 거꾸로 내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심장이 쫄깃해지는군요. 네.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부터 얘기하면요. 저희는 모든 노동이 AI화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노동 중에 육체 노동이 있죠. 그래서 육체 노동이 AI화 될 때 저희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로봇을 동작시킨다면 무조건 리얼월드 AI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베이스캠프 1은 저희가 그러면 로봇을 실제로 동작을 시켜서 기존의 로봇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야지 저희가 베이스캠프 1이 성립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자동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던 노동의 일부를 로봇으로 시연을 보이는 것이 이제 베이스캠프 1 목표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로봇 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형체가 바뀌었고 네, 전기화됐죠. 되게 소형화됐고 관절 같은 게 되게 좀 네, 네. 자유로워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원엑스라든지 피규어라든지. 그런 회사들 보면은 되게 투박함이 없고 음, 되게 무슨 애플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음, 얄쌍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고, 뭐랄까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판타지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백덤블링 영상이 한 번 나오기 위해 이제 쟤는 이제 100번 정도 덤블링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AI 다음은 로보틱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발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을 지금 빨리 보여줘가지고 포멀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어떤 그 산업의 트렌드를 볼 때 우리가 이게 본질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그냥 기술의 시연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메타버스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시장이 오지 않은 거는 메타버스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주는 쾌락 이상의 쾌락을 메타버스가 줄 때가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은. 그런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그 AI 같은 경우는 저는 절박감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봐요. 한국, 일본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양대 제조업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냐면 인구 절벽을 겪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 전부 다 제조업에 투입할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제조를 못한다는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장을 옮겼죠. 중국으로 갔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인도로 옮기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 사람이나 투입하면 이 정도의 훌륭한 제조업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걸 이제 인도까지 옮겨가면서 배운 거죠. 그러면 인도가 교육 수준이 더 올라가고 인도에서의 어떤 공장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어떤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사람 외에 이런 AI가 백업하는 그런 노동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절박함은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하고, 전 이건 되게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LM이 없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없어 라고 체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시기바늘을 뒤로 돌릴 수는 없어요. 더 나은 AI, 더 나를 잘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증강시킬 수 있는 AI를 찾을 거고, 로보틱스에서 똑같은 일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너무 비싸고 사람처럼 동작을 잘 못하겠죠. 하지만 원래 그런 기술은 존재하고 있었고 더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 거대 자본이 여기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5년 뒤건 10년 뒤건 로봇이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가 오지 않으면 기존에 잘 사업을 하고 있던 제조업 국가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는 공포와 절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차에서 어젠가 그저께 미국에 30조 원인가 네. 40조 원 공장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예전에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 대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이 또 되게 싫어하고
또 국제 정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아시아에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스타트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인류가 엄청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거를 새로운 존재인 로봇과 AI한테 넘겨주는 과정에 있다.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 넘겨줬을 때 인간은 뭘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도 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비과학적 변화라고 얘기한 인간이라는 종족이 로봇과 AI라는 다른 종족한테 문화와 문명을 넘겨주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시기를 마침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을 제일 잘할 때 맞았어요. 그럼 한국과 일본은 이 신인류, 새로운 종족인 로봇과 AI에게 제조업을 전수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방식이었죠. 삼성전자가 공장을 인도에 만들어서 인도에 있는 직공들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공장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 것처럼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미국에 있는 워커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든다던가.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시한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인도의 공장을 만들던 미국의 공장을 만들던 심지어 남극의 공장을 만들던 거기서 일하는 존재들은 로봇과 AI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게 인류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인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반도체 공장을 생각해 봅시다. TSMC가 그 반도체 공장을 지금 대만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고 뭐 미국은 그래서 대만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TSMC가 가진 역량이라는 게 그럼 물리적으로 대만 땅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걸 아프리카에도 예를 들면 반도체 팹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남극에도 반도체 팹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이노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그 공장을 만들 자본도 이동하기 어려웠고 그 제조업이라는 게 인간의 손기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어디든 심지어 뭐 화성에도 그런 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거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강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제조업을 사람을 잔뜩 뽑아가지고 만드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제조업 노하우 자체를 AI화해서 그럼 완전 무인으로 돌아가는 이 공장을 전 세계 어디든 배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미국이 공장을 원하면 이거 미국이 예를 들면 최대 그 소비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바로 미국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포터빌리티가 생기는 게 이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노동에서 한국 제조업이라는 그 강점을 오히려 분리해내는 게 미래를 위해서 저는 훨씬 더 현명한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일어날 거? 인간이 로봇에게 첨단 제조업을 물려주고 그리고 인간은 뭐 다른 일을 일련의 과정. 지금 우리가 그 AI에 있어서도 그 AGI라고 부르는 정말 제너럴한 인텔리전스가 5년 안에 나오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10년 안에 나온다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슈퍼 인텔리전트 같은데 가끔 대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지금 공도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지 않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뭐 일부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람보다 그 위험도가 낮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은데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AI가 진짜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려면 정말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야 납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10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공장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노동을 제공해야만 풀리는 문제를 로봇들이 투입돼서 사람보다도 더 적은 오차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가 변곡점일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어떤 지능을 사실은 되게 신성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범주의 지능에 있어서는 되게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야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체 노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매뉴얼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능 관점에서 인텔리전스보다는 손기술이라던가 이런 피지컬하게 얼마나 이걸 잘 몸놀림을 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을 능가하고 이 인건비보다 로봇을 채용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로봇 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되게 궁금한.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상상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상위 0.1% 같은 분들의 삶이 좀 더 이렇게 한 30%, 50%까지 좀 가겠죠. 그 시기에 상위 0.1%는 어떻게 살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다들 어시스턴트 딸려 있고 기사 딸려 있고 집안일 대부분 다 해주고 뭔가
직업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근데 되게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이제 과거에 제조업이라는 것은 첨단 제조업의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그냥 시작은 이렇게 동대문 같은 데서 원단 같은 것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조선 같은 걸 하고 첨단으로 넘어갔고 그 이전에 하던 것들은 이제 중국,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뭔가가 됐고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제 평균적인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제조업 퀄리티가 높은 걸로 가고 이렇게 막 옷 만들고 막 기타 등등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발전들이 일어나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고급 제조업, 로봇에 의한 고급 제조업이 어디다가 이렇게 딱 쏘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뭐 아시아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유럽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은 예를 들면 AI 덕분에 옛날에는 그만큼 똑똑한 선생님이 없어서 교육을 잘 못 받던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도 AI랑 대화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I 때문에 로봇 때문에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서 얻을 수 없었던 걸 얻는 거에 저는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되게 이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재미있긴 한데 모든 인류가 한 명 한 명이 다 창업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제라는 건, 거래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못하는 거를 주고받음으로써 재화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각자가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그냥 노동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냥 그런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뿐만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재화해서 서로 나누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게 뭐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고 뭔가 복잡한 일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영자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냥 나는 AI한테 농담을 되게 많이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농담을 잘하는 개그맨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겠다 그러면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뭐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그걸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렵지만 내가 그냥 농담 되게 잘하는 AI를 훈련을 시키면 바로 그 즉시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언어로 그 농담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나 로봇이라는 건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거고 옛날에는 내 능력이 너무 작아서 이걸로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취향과 상관없는 일을 하던 사람도 저는 이런 증강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자로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옵티미스틱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AI 로보틱스 사업을 한다는 게 비단 그냥 문제 해결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국가의 이익과 공동체의 존속과 결부돼서 되게 좀 진중하게 이야기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절박한 문제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제조업을 소프트웨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에는 그 CD 플레이어도 그 기계였고 CD도 이렇게 오프라인 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D 판매점에 가서 CD를 사서 내 CD 플레이어에 끼워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어도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소프트웨어고 곡은 심지어 뭐 곡을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스트리밍해서 바로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그 미디어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바뀌게 돼요.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이 제조업 자체가 다 소프트웨어화 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아예 게임의 법칙이 저는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화를 누가 진행하냐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화를 그래도 한국의 제조업이나 일본의 제조업을 이해하고 한국이나 일본의 제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AI화를 하면 그건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른 거대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면 다른 거대 자본이 제공하는 AI를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그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해외의 빅테크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한국 법인의 한국 회사가 이걸 하는 게 맞냐? 예를 들면 한국의 지금 유통업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쿠팡은 미국 회사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 국수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특히 그걸 지탱하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그 제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체가 이걸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한국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이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와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창업을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기분은 담담해요. 왜냐면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순간부터 이제 일을 한다는 게 그냥 저 자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는 거랑 좀 분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유중이로서 사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담담한데 엄청나게 설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는 심지어 퓨처플레이를 할 때도 10년 뒤가 꽤 예측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라웍스를 할 때도 제가 6년 만에 엑시트를 했는데 대략 이런 식으로 진화해서 이런 결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고 퓨처플레이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10년 뒤에는 사람들이 다 딥테크 투자를 할 거야. 우리가 이런 회사를 투자해서 IPO도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리얼월드는 제가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리얼월드에 참여하는 수많은 교수님들이나 저희 연구진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나 로봇들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희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빡빡하게 짜놓은 패키지 여행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처음 가본 국가에 그냥 막 여권 들고 입국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거기서 오는 설렘과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전 아이템들 대비 가장 철학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올라웍스도 굉장히 선구자적인 비즈니스 로봇이 리얼 월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뭔가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역할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사유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CTO님이신 배재경님이 업스테이지에서 LLM 시스템을 만들어 보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삼고초려에서 같이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엊그제 밥을 먹다가 저희가 스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 이름이 스톰이신데 스톰은 우리 회사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냥 인간의 지능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다시 만들어 보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능은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만들어지는 지능 만드는 데 기여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 CEO로서 그냥 기업인 리얼월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미 저희 팀은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회사 모든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게 되게 설레고요. 행복하고요. 조금이라도 인간이 새로운 지능을 만드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퓨처플레이랑 연을 맺은 게 중인님 때문이어서 그래서 사실 권영 대표님 어떤 사람인지 좀 잘 몰라요. 많이 권영 대표 뵀지만 드문 사람이죠. 보기 드문 사람이죠. 왜 보기 드문 사람이냐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게 이제 성실하다, 신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쉽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을 하나로 이제 얼라인을 해서 그거를 끝까지 추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개인의 이익이 있고 본인의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직도 계속 변화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맞춰오면서 스스로도 진화를 하고 자기가 속한 회사도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 저희는 어쨌든 딥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최근에는 이제 뭐 K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또 새로운 분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투자자보다도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공계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속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이 두 개만으로도 저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사람에 대한 챙김? 그게 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생기는 스타일이 좀 많이 더. 네, 달라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보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권영 대표님은 굉장히 이제 이걸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죠.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휴이노가 다 어떻게 보면 망해서 기룡준 대표님 혼자 남았을 때 정말 멘탈을 부여잡게 해드리고 같이 이제 부부 동반 여행도 일본으로 같이 가고 하면서 북돋아 들여서 지금의 회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거든요. 심사역일 때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서 이걸 보면서도 내가 권호영이라면 저거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빨리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회사를 저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 때문에 망하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믿고 저는 이끌어낸 거는
대단한, 제가 진짜 못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드물게 보는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약간 뭐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살짝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제가 볼 때 이제 중희님은 되게 직관적이고 뭔가 탁 꽂히면은 사고를 쫙 해가지고 이제 퓨처 플레이란 말처럼 약간 뭐 어떤 사물을 보다가 그냥 이거를 10년 뒤로 이렇게 쭉 당겨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상상을 하고 소설을 쫙 쓴 다음에 막 말을 하고 다니다가 100%내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반발을 하면은 막 논쟁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 사람 말이 맞구나 하면서 이제 소설을 다 뜯어고치고, 약간 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퓨처 플레이의 색깔을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10년 뒤, 15년 뒤의 타임 프레임을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야별로의 미래를 찍어놓고 역순으로 따라가가지고 이 미래를 잘 만들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다니면서, 아무도 이제 AI나 뭐 이런 그런 컴퓨터 비전 이런 데 관심 없을 때 투자를 해오셨고, 님은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일까? 퓨처 플레이라는 회사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면모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스타트업 업계는 2배 속도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퓨처 플레이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으로 치면 곱하기 2를 하면은 20년이 지났다고 치면 20살 성년이 된 거예요. 저는 약간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에 맞는 경영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는 일종의 피리 부는 사나이고 선동가에 가까운, 그러니까 10년 뒤 미래를 보면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는 게 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딥테크 투자를 다 주저할 때, 특히 딥테크 초기 투자 아무도 안 할 때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근데 이제는 다 딥테크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게 곧 노말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노말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제 성년이 된 퓨처 플레이는 어때야 되느냐? 계속 전 이럴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퓨처 플레이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무조건 딥테크 기업이면 성공하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으면 성공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13년 동안 배운 거는, 이런 창업가, 이런 창업팀이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 빠른 성장을 하더라라는 어떤 골든 룰을 저희는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도 저희가 정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실행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이 시스템은 아니야, 더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더 고도화하느냐가 앞으로 10년의 과제인 거죠. 저는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퓨처 플레이를 잘 리드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지난 13년 동안 퓨처 플레이 리드한 대로 리드하면 퓨처 플레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권호 형이나 이원규 같은 사람이 이끄는 미래의 퓨처 플레이가 훨씬 더 저는 성과가 더 잘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거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경험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창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거를 추구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제가 아프기 전에 회사가 팽창했던 이유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호 형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그걸 더 증강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미래의 퓨처 플레이의 성과를 저는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사실 투자업을 하다가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연쇄 창업자시고 투자업을 오래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 창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미래 세대 기업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창업을 고민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세상을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불확정성이 너무 커졌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미래에 모든 인간은 창업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가 건강하게 현명하게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창업가로서 보내는 게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유중이라는 사람이 VC를 하다가 갑자기 창업가가 된 스토리보다는 왜 저 사람은 지금 다들 되게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AI나 로보틱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용감하게 창업을 했는가에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불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풀고자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스쳐 지나가요. 오늘 저녁도 힘들었다. 얼른 자야지. 그러고 이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데, 그런 삶도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걸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 제가 처음에 퓨처플레이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지게 만드는 데는 제가 기여할 게 많이 없고, 오히려 AI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게 더 많다는 생각에 제가 이 새도전을 시작한 것인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에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덜 외로울 것 같아요. 태용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일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과 연합군을 만들죠. 이제 키오상이랑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한일 연합군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만도 껴보려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많이 자고 가고 이렇게 제트로에서 창업자들 한 20명씩 데리고 와서 막 밥 먹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술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인상 깊은 게 딱 두 가지만 꼽자면 너무 많은데,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지금 출산율 0.6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 일본 상황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한 30대 창업자 이제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끝나 무렵에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네는 이제 시작이네. 터널 입구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근데 우리는 0.6은 아니었어. 어때? 막 나는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 막 이런 얘기들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30대 창업자들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개혁을 하고 변화하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네. 바닥을 친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쪽에서 흥미로운 거는 일본 창업자들 벤치마킹을 안 해요. 자기 세계를 완성하려는 마이웨이가 있죠. 창업을 하고, 그리고 막 힘들어도 모임에 잘 나와요. 자기 힘든 얘기 막 잘하고, 또 하나 정말 인상 깊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야망을 되게 드러내요. 한국인들 야망을 안 드러내잖아요. 술 딱 먹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돼서 일본 창업자들을 세계로 나아가는데 앞장을 서겠다 하면서 막 건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일본 뭐 창업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런 우리는 좀 겸손하게 살고 이런 게 미덕이에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죠. 글로벌 브레인만 봐도 이제 AUM 제이커브 그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면서도 느끼신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기업 하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 디지털화 안 된 사람들, 네, 맞아요. 관료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의 그 유리모토상하고 또 한국 대표님이신 이경훈 대표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글로벌 브레인 투자가 잘 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대기업 펀드들이 있는데 관심이 많다, 소개해드리고 투자 유치를 해도 좋겠냐.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한 15년 전부터 계속 왕래하고 투자 기회를 엿봤는데,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될까? 그렇지만 너무 받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나 되는 대기업, ANA, KDDI, 미쓰이 케미칼, 또 시마즈 코퍼레이션, 이런 굉장한 대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주셨고, 또 팍샤라고 일본에서 상장사예요. AI로 굉장히 유명한 이 스타트업도 또 저희에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오히려 투자를 받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려는 로봇 데모를 위해서 이런 그 투자해주신 대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두 가지에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는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일본 대기업분들은 영어를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영어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통역을 붙이시거나 저희가 일본어 통역을 같이 미팅에 참여시키거나 뭐 이랬어야만 됐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이경훈 대표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다녔는데 다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연배가 꽤 있으신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영어를 아주 잘하시진 못해도 용기를 내서 영어로 저희랑 막 질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훈 대표님이 일본어 통역을 하실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서, 와,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다. 한 지난 3년 만에 일어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랑 얘기할 때보다 훨씬 의사결정 속도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려는 의지가 훨씬 빠르고 강해요. 그래서 미팅도 굉장히 잘 됐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한데, 또 하려는 방향이 구체적이에요. 아까 마이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대기업은 이 로보틱스 AI가 너무 뜨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이 고민하자, 뭐 이런 반응이라면, 일본에서는 이미 저희는 AI나 로보틱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문제만 풀면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 문화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아까 말한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체질 변화, 우리가 이런 옛날의 일본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한테까지 많이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태영님도 저도 창업가잖아요. 근데 창업가가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은 네가 풀려는 문제가 얼마나 커? 이거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커? 이건데 우리 다 알고 있죠. 한국은 시장이 작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드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리얼월드 인텔리전스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과 일본이 제일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조업 강국이니까.